나뉘었습니다. 명과 조선연합군. 그렇죠. 그 숫자는 약 10만 명에 달했고요.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의 군대는 대략 3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병력 차이가 3배가 넘는데 명과 조선군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거 비밀인데 결과는 누르하치의 대승이었습니다. 명과 조선의 10만 대군이 누르하치에게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세요. 네, 그것은 바로 누르하치에게는 8기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기군. 이 부족별로 막 분열되어 있던 이 여진족을 8개의 깃발 아래 이제 완전한 어떤 그런 조직 체계로 갖춘 것이 되겠죠. 8개의 깃발. 네. 8개의 깃발을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위에 있는 4개의 깃발만 씁니다. 사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색깔이 황, 백, 홍, 남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제 몽골군, 포로로 잡아온 한인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같은 색깔인데 띠를 둘러요. 띠를 둘러서 정황기면은 양황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붉은색 띠를 대는데 홍기에다가 홍색 띠 두르면 안 되잖아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 홍기에만 하얀색 띠를 둘러서 이렇게 8기군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8기군을 만든 누르하치가 이 사르후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취한 구체적인 전략은 뭐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한 놈만 팹니다. 한 번만 팬다. 누르하치는 8기군의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적들이 합쳐지기 전에 기동력을 이용해서 한 놈씩 패는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거 영화에 나온 유명한 대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동현 대표님? 들어봤어. 이게 아마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유호성 씨가 통제도 안 되고 예상도 안 되고 수적인 불리함이 있지만 한 명만 딱 잡고 끝까지 싸우는 캐릭터를 연기했고요. 그다음에 극한 직업의 진선규 씨가 했던 형사 중에 한 명도 범인을 잡을 때 수적으로 엄청나게 열세지만 꼭 끝까지 한 명만 잡고야만 하는 그런 캐릭터를 했기 때문에 그 한 놈만 팬다가 전략적으로는 숫자나 무기에 열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북로, 서로, 남로, 동로. 이것들이 원래 계획은 허투알라로 가서 동, 남, 서, 북을 포위를 해가지고 우세한 화력으로 공성전을 할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후금의 성들은 대개는 어떤 그런 성벽 견고한 돌로 만들어진 성이 아니라 목책으로 이루어진 이런 성들이었기 때문에 화기 앞에서 어떤 불태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명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력이었던 이 서로군의 이제 두송이라는 장군이 이끌고 있었는데 총사령관이 따로 있었어요. 양호라고 심양에 있었는데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출발을 해버립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루에다가 후금군이 한 10,000명 정도 산을 보내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허투알라라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성을 쌓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보호하는 400 정도의 기병대가 있었고요. 이 성이 완성되기 전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두송은 젊어서부터 몽골과 굉장히 많은 전투를 치렀던 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어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셌던 무장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몸에 막 흉터가 칼 자국이 30개 있는데 막 이렇게 보여주고 으아! 뭐 30개지. 몽골에서 한 방, 여진에서 2방. 뭐 그런 캐릭터였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사루에 와서도 이제 400밖에 없으니까 전투병이 후금군을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사루성을 차지하고요. 사루성에다 또 병력을 남겨요. 이걸 나눕니다. 화기 부대를 중심으로 사루성에 남기고 자기는 자이피안 옆에 있는 개범성으로 다시 공격 부대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송이 이끌었던 군사가 한 많아야 3만 정도였을 텐데 그걸 또 2개로 나눴다고요? 사실은 이렇게 군사를 나누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페인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통적인 군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매뉴얼대로 하는. 네. 왜냐하면 군사를 합쳐놓은 것보다는 이 벌려놔야지 이게 들어올지 저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쁜 전략은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약간 보충을 해드리자면 사루성에는 화기부대가 남고요. 경보병 그리고 기병이 앞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이 후금의 부대는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화기 부대를 다 이끌고 가기에는 진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부대를 나눠서 빠르게 움직이는 부대를 데리고 간 거죠. 근데 두송은 자이피안에 가 있었죠. 그런데 누르하치가 보기에는 여기 주력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배후를 습격하자라는 판단 하에 사루성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출발! 그럼 뭐 영화에서 많이 보시죠? 우후! 하면서 막 야! 야! 빠른 사람들은 빨리 오고요. 나중에 본진들은 늦게 오는. 빨리 온 부대들은 먼저 정찰을 다 하죠. 상황 판단을 하고 굉장히 조직적이죠. 그래서 사루성과 자이피안성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북록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록은 마림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마림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냥 단순한 정벌 전쟁, 토벌 전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송이라는 사람이 그냥 총사령관의 명령도 안 듣고 그냥 가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럼 명령을 기다려야죠. 근데 다음날 밤부터 바로 출발해요. 형 어디가? 이러면서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네. 그냥 아유 쟤네 뭐 네.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만만하게 봤다는 얘기잖아요. 늑대 사냥으로 본 거죠. 그래서 북록원이 진격해 올 때 빨리 와야 되잖아요. 사실 앞뒤 군사전 벌어져요. 벌어져서 이들을 조우하게 됩니다. 조우하게 되는데 진지를 구축하긴 했어요. 마린 같은 경우에는 산에다 이제 화기부대 딱 진지 구축하고 했는데 천군이 또 새로운 전술을 보여줘요. 말에서 내립니다. 말에서 내려서 습격 천천히. 갑옷 입은 군사들은 앞에 가고 뒤에 약간 갑옷이 얇은 사람들은 화살을 쏘고 이들이 가가지고 막 방패 뒤에 막 총을 다 쏘고 있었는데 방패를 뒤집어 버려요. 한 군데 뚫리니까 뒤에 있던 기마 부대가 급습을 하게 되는 거죠. 적진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탱크도 그런 거나 뭐 마찬가지죠. 얘기 끝난 거죠. 그렇게 마림도 전멸을 하게 됩니다. 말에서 내리지 않아요 원래 저 기마민족은. 그래서 말 위에서 싸우는데 이걸 내려서 앞에 방벽을 전방 부대가 부셔서 열고 기마 부대가 투입되는 이 방식은 중국 그 병사들에겐 엄청난 공포죠. 남노군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예 도망은 아니고요. 총사령관을 봤을 땐 자기가 명령 안 듣고 얘들 가가지고 망가졌잖아요.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퇴각 명령을 받고 남노군을 이끌던 이여백에게 그 퇴각 명령이 전달이 돼요. 바로 퇴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본 멀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야 혹시? 누르하치는 북로까지 괴멸시킨 상황에서 자 빠지게 됩니다. 가다 보니 남노군은 갔죠.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동로군을 맞이하러 움직이게 됩니다. 거의 잠도 안 자고 밤새. 자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또 조선군이 포함된 유정군을 견제를 하러 옵니다. 근데 여기서 심화해서 맞닥뜨리는데 여기서는 조선군이 총을 쏴가지고 이들을 격퇴를 시켜요. 다행이다. 심화에서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는 곳이 바로 이 부차가 되겠습니다. 1619년 3월 4일 부차 들판. 조선군 진영에 급보가 날아든다. 길을 비켜라! 상군, 명군 성궁이 전멸했습니다. 유정제독은 전사하였습니다. 거마작을 세워라. 여기서 적을 상대한다. 빨리 움직여! 앞서 진군하던 명나라군의 참패 소식에 조선군이 급히 방어선을 세우는 사이 후금 기병대의 기습이 시작된다. 최악의 상황.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에도 조선군은 물러서지 않았고 팽팽한 전투가 이어졌다. 적들이 도망간다. 장군, 적들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진중하라. 적의 본영이 아직 건재하다. 살수들은 기마의 움직임을 포착하라. 네. 평양 포수들은 좌익으로 이동하여 포진하라. 네. 후속들이 오기 전에 진을 갖춰야 한다. 적들이 다시 몰려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3만 8기군의 기세에 조선군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겁먹지 마라. 저들도 살과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일촉즉발의 순간. 부차 들판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온다. 갑자기 불어온 모래바람 앞에
조선군의 조총은 무력했다. 조총 부대가 재장전을 할 틈도 없이 들이닥친 후금의 기병대. 늦었다. 팔을 뽑아. 일검하라. 먼지와 모래로 뒤덮인 들판에서 조선군은 강력한 기마병의 맨몸으로 맞서야 했다. 결국 9,000명에 가까운 조선군이 전사했고 대규모 중영연합작전은 연합군의 처참한 패배로 막을 내렸다. 바람까지 조선군에게 불리하게 불었던 거. 모래바람이 앞으로 막 오니까. 시야 보이지도 아니 않고. 저게 음력 3월이면 지금 왜 봄에 부는 그 황사바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발구에서 오는 그 바람들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전쟁에서 하늘도 누르하치를 도왔던 거네요. 하늘이 도왔다기보다는 딱 바람 불 때 움직인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기다렸다가. 그렇죠. 아,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부차 지역은요, 좀 평원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후금군의 기병대를 맞은 조선군은 어떻게 보면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후금군은 그냥 후금군이 아니라 이미 2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기세가 등등한 그러한 기병대, 말 위에 타 있는 군대를 봤을 때 총은 들었지만 땅 위에 서 있던 조선군이 봤을 때는 마치 저승사자가 온 것처럼 그런 공포감에 압도당했을 것 같습니다. 누르하치의 8기군은 아군의 분산을 최소화하고 또 각자 따로 움직였던 명, 또 조선연합군을 하나씩 한 놈만 패 전략으로 그냥 네. 제압해 나갔던 거고.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적군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정보력, 그리고 이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는 정보에 따라서 이 부대를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누르하치의 8기군이 이 모든 측면에서 명군을 압도했던 거죠. 이로써 불과 4일 만에 명의 4개 부대 중 3개 부대가 괴멸이 됩니다. 아이고. 자, 이 사우루 전투로 명과 조선은 사실 막대한 이 전력 손실을 입었는데요. 전쟁에 동원된 이 병력 중에서 사망자 중 지휘관급이 300명이 넘습니다. 병졸만 해도 4만 6천여 명이 전사를 했던 거죠. 뭐 이에 비해서 뭐 누르하치군은 그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살아남은 조선군 부대는 전원이 후금에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르우 전투에서 최강국이었던 명나라의 기세를 꺾고 승기를 잡은 누르하치. 이 승리는 신제국 청나라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